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갈 파트는 드디어 서양사 파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9강이고 그리스 세계의 발전을 함께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리스는 이 서양사에서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고 여기를 이해를 못하잖아? 그러면 쭉 로마까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그리스 세계 안에서 대표적인 국가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뭔지 요거를 일단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아테네는 특히 얘들아 옆에다가 적어놓을 때 있으면 적어놓으세요. 아테네는 특히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순서 배열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 그래서 학교 시험 문제 선생님이 낼 때마다 나는 순서 배열 문제를 항상 냈거든. 연표 문제도 내봤고 그 다음에 순서 배열할 때 가나다라 문제를 더 많이 내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인간이 만든 건지 이게 어떤 인간 때 일어난 건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리고 스파르타는 문제에서 가끔 나오지만 이 스파르타는 약간 신분체계를 너희들이 반드시 외워야 돼. 그래야지 문제가 풀릴 수 있다라는 거 알고 오늘 9강을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해시태그 복습. 우리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함께 복습을 해볼 건데요. 마음속으로 꼭 너희가 생각하는 거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이거 무슨 문명이었을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죠? 그 다음에 나당연합 결성했었던 거 어느 나라의 어떤 황제였더라? 당나라인데 그 중에서 고종입니다. 당고종. 그 다음에 과거제를 도입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나라 어떤 황제? 수나라의 문제가 되겠죠. 문제가 문제냈다. 자, 그 다음에 차별 없는 사랑, 제자백과 사상 어떤 거였더라? 묵가였죠.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입모양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다음 유가. 그리고 법을 되게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 법가. 그 다음 그렇지 묵가까지. 이 네 가지의 제자백과 사상은 너희가 계속 드러나야 되는 그런 사상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유대교를 창시했다 나오면은 알아야 되는 거. 어떤 나라? 페니키아 헤브라이 중에서 유대교는 헤브라이였다. 그럼 페니키아는 뭐였을까? 그렇지. 그 다음에 뭐 식민 도시 건설한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문자 사용했던 것도 있었고 등등등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갑골 문자는 상일까 주일까? 갑골 문자. 상. 그렇지. 상나라고. 그 다음에 만리장성을 축조하였다 나오면은 진나라의 시황제 떠올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마천에 사기 있었던 나라 한나라 기억하시면 되고 다이카 계신. 이거 연도 기억하는 사람. 없군. 아니에요. 645년. 다이카 계시는 645년. 정권을 물어본다면 야마토 정권에 해당이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일본 서기, 고서기 나오면 어느 시대다? 나라 시대다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견당사나 이런 애들 계속 파견을 하다가 견당사 파견을 중지한 시대가 있었어. 그게 헤이안 시대였는데 따라서 헤이안 시대 때는 나의 롤 모델 당나라가 조졌잖아.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풍습을 엄청 부흥을 시켜야 돼. 그게 무슨 문화? 국풍문화였고요. 그 다음에 국풍문화 방금 했는데 요게 헤이안 시대라는 거였고요. 샤쿤탈라 저술했던 거. 지금 머릿속에서 다 키워드가 지금 뒤죽박죽이지? 이게 마우리아였는지 쿱타였는지 쿠샨이었는지 서아시아였는지 샤쿤탈라 나오면은 우리는 굽타 왕조 떠올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전에 있었던 게 쿠샨 왕조였지. 얘들아, 우리 쿠샨 왕조에서는 무슨 미술이 발달했다고? 간다라. 그렇지. 간다라 미술이 발달했다. 그 다음에 마우리아 왕조에서는 찬드라굽타 마우리아 기억하면 된다 했어요. 그럼 종교는 어떻게 됐었어? 우리 마우리아의 종교는 무슨 불교? 그죠? 상자부 불교 기억나요? 상자부였고 그 다음에 쿠샨 왕조 때는 비로소 대승불교가 시작이 됐었고 그 다음에 굽타 왕조 때는 무슨 교? 소고기 안 먹는가? 그렇지. 인두교. 요렇게 종교가 발달을 해옵니다. 그 다음에
세로로 긴 모양의 왕조. 세로네. 그럼 시옷이 이름에 들어간다는 소리네. 어느 왕조? 그렇지. 쿠샨 왕조가 되겠다. 자, 그러면 가로로 긴 왕조는 굽타 왕조. 그냥 대딱 뚱뚱하고 넓은 거는 마우리야.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상저부 불교 아소카 왕이 있었다. 여기 마우리아 왕조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니네베 왕실 도서관 있었던 거 아시리아야,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사산 왕조 페르시아야, 파르티아야? 니네베. 여기가 수도였던 거 어디였을까? 바로 아시리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도 정리해줬었지. 아시리아는 니네베가 수도였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페르세폴리스, 그 다음에 파르티아는 크테시폰, 사산왕조도 크테시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아프가니스탄에서 벵골만까지를 정복하였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이 나오잖아? 엄청나게 영토가 넓어야지만 차지할 수 있는 중앙아시아잖아. 그러면 뚱뚱해야 되겠지. 마우리아가 정답이에요. 그 다음 중개무역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중개무역은 얘들아 정말 많이 나왔지? 일단 인도에서는 마우리아였을까? 쿠샨이었을까? 굽타였을까? 쿠샨 왕조였는데 기억나요? 쿠샨 왕조가 그래서 서역하고 그 다음에 한나라하고 이어졌었던 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서아시아에서는 우리 아시리아 있었고 그 다음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있었고 그 다음에 파르티아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운 게 사산왕조 페르시아였는데 얘들아 여기에도 파르티아가 중간에 껴있지. 우리 중개무역은 중간에서 이어주는 거라 했잖아. 그래서 나라의 위치도 가운데 있어. 가운데 있어. 가운데 있어. 얘네가 중개무역을 한 왕조들인 거야. 그래서 파르티아도 로마랑 한나라랑 이어주고 막 난리 났었잖아. 그래서 파르티아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로아스터교가 국교였던 거. 여기서 페이크 나온다. 조로아스터가 창시되었던 거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국교였던 건 무슨 왕조? 사산왕조. 그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로아스터교를 창시한 거 누구라고? 그렇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였다. 자, 그 다음에 수도가 크테시폰이야. 두 나라 나와야 되지. 어느 나라 어느 나라? 파르티아하고 그 다음 오는 사산왕조 페르시아. 그 다음 알렉산드로스에게 멸망하였던 거 뭐였을까? 어느 왕조 페르시아였을까? 오, 그렇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알렉산드로스 대왕한테 멸망을 했다. 요거는 기억 못해도 돼. 왜냐하면 오늘 더 자세하게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울 거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양사 프롤로그를 한번 볼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서양사를 들어갈 거잖아, 얘들아. 서양사는 엄청나게 길어요. 우리 중국사는 그냥 중국에서 왕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만 알면 되거든. 근데 서양사는 이리저리 치고받고 저기랑 싸웠다가 저기랑 화해했다가 저기랑 싸웠다가 나뉘었다가 난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프롤로그로 간단하게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볼 건데 얘들아, 고대는 우리가 오늘 배운다 했어. 무슨 세계? 세 글자. 그리스. 그렇지. 그리스 세계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어. 근데 많은 애들이 질문을 하는 게 선생님 그러면 그리스는 나라예요? 아니면은 나라들의 모임이에요? 이렇게 물어봐. 나라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게 더 적합한 표현이야. 왜냐면 이 그리스 세계 안에 우리가 아는 아테네, 그 다음에 너희가 받아야 되는 스파르타, 교육에 유명한 그 스파르타, 이런 게 그리스에 속해 있는 거잖아. 그리고 그리스와 동시에 나오는 게 로마라는 국가가 등장하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카이사르, 그 다음에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이런 말이 다 로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가 두 개로 쪼개지잖아요. 뭐랑 뭐로 쪼개지냐? 서로마랑 동로마로 쪼개졌어. 근데 이 서로마 제국은 금방 멸망해버렸지. 476년에 프랑크 왕국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강력한 국가가 등장하게 되는데 걔네가 조져버렸어. 그래서 서로마는 금방 멸망했다. 동로마 이름을 바꿨는데 혹시 아는 사람? 오, 그렇지. 오, 맞아요. 비잔티움 제국이 등장한다.
이 비잔티움 제국이 등장해서 엄청나게 오래 1000년 가까이 존속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비잔티움 제국은 누구랑 치고받고 싸웠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셀주크 티르크랑 싸운 전쟁이 십자가를 들고 싸운 전쟁. 무슨 군 전쟁? 십자군 전쟁. 기억나죠? 그 십자군 전쟁이 나오게 됩니다. 십자가 진짜 들고 싸운 건 아니고 마음에 들고 싸운 거야. 자, 그 다음에 중세에 가면 얘들아, 방금 얘기했던 비잔티움 제국이랑 뭐 다양한 국가들이 등장을 해요. 중세는 누가 대빵이었을까? 신이야. 혹시 신 아니? 신 알아? 자, 우리 교회에 가면은 계속 예배 드리고 막 성당 만들고 교회 만들고 하잖아. 그게 중세 때 제일 활발하게 이루어졌어. 그래서 중세 시기가 있었다. 그 다음에 근세 시기는 얘들아, 근대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는 르네상스. 혹시 너희가 아는지 테스트 해볼게. 너희의 미술 감각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다. 혹시 눈썹이 없는 그림 뭔지 아니? 그렇지. 모나리자인데 그 모나리자 같은 그림이 이탈리아 르네상스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브리헐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 농민의 춤. 그치? 그런 게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야. 그럼 르네상스하고 그 다음에 95개나 반박문을 만들어서 교황한테 가가지고 퍼부었던 루터라는 사람 기억나? 루터. 그 루터, 칼뱅 이런 사람들이 일으켰던 게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있어.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이 근세야. 자, 그리고 나서 근대 때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왕이 대빵이야. 왕한테 복종해야 돼. 왕이 지나가잖아. 예이 하면서 이렇게 엎드려 뻗쳐야 돼.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불만을 품기 시작해. 아니, 저 새끼는 나랑 같은 인간인데 왜 우리는 쟤한테 절을 해야 되는 거고 쟤는 왜 우리를 그렇게 부려먹고 세금 뜯어가고 지랄지랄을 다 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 우리가 그거를 모든 걸 바꾸는 사상이라 해서 계몽사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심취한 사람들이 일으킨 것, 그것이 레볼루션, 혁명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혁명에서는 너희들이 골머리를 앓게 될 순서 배열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프랑스 혁명, 미국 혁명 이 두 가지의 혁명을 배우게 될 겁니다. 영국 혁명은 이번 교육과정에서 이름이 바뀌어서 나와요. 자, 그 다음 현대사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대전이라고 알아요. 그렇지. 1, 2차 세계대전. 미쳐요. 조약 이름이 남달라. 우리가 그동안은 뭐 한국사 할 때 을사조약, 뭐 정미칠조약 이런 거 배웠잖아. 스케일이 달라. 세계사 할 때는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최강의 조약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요. 세계대전이 일단 일어나. 그 다음에 얘들아, 세계대전이 일어난 다음에 두 개의 국가가 미친 듯이 싸우거든? 그게 바로 미국이랑 소련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미쳤다. 무슨 쿠바라는 곳이 있어. 거기가 이제 밑에 있는 약간 작은 섬인데 거기가 아메리카 지역에 있단 말이야. 거기에다가 미사일을 설치해놨어. 미쳐. 쿠바 미사일 사건이라고 들어봤지요? 그게 바로 냉전의 완전한 분노를 표출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런 냉전까지 우리는 한 번에 서양사에서 다뤄볼 겁니다. 엄청나게 긴 싸움이 될 거고요. 서양사를 다 배우고 나면 너희 2학년이 끝나 있을 거야.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서양사는 오케이, 알겠어. 이렇게 들을 게 많구나 라는 걸 알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울 건 무엇이냐면 우리 고대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처음에 엄청나게 작은 문명이 등장하게 돼요. 우리가 엄청 작으면은 뭐라고 얘기해? 에게 문명이에요. 유튜브 댓글에 막 쌍욕 달리는 거 아니야? 선생님 재미없습니다. 어쩔? 자, 그 다음 솔론, 그 다음 페이시스트라토스, 클레이스테네스, 그 다음에 페리클레스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선생님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네, 사람 이름이에요. 다 외우셔야 되고요. 솔, 페, 클페 이 순서가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민주정치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배울 건데 그 사이에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 하나 보이네. 뭐야? 페르시아네요.
이 페르시아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랑 싸웠구나. 그러면 그리스 세계는 어떻게 조져졌을까? 왜 그래서 멸망을 했을까? 왜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등장하게 됐을까? 이런 과정을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우선 하나의 지도를 살짝 볼 건데요. 이 지도를 봤을 때 딱 떠오르는 거 뭐가 있냐? 일단 되게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들 거야. 자, 아무튼 요걸 보면 얘들아, 그리스인데 되게 복잡해. 일단 해안선이 되게 복잡하다는 게 특징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섬 하나 있지요. 이 섬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크레타 섬이라고 불러. 우리 교재 지도 아마 있을 텐데 거기에다 크레타 섬이라고 적어 보실래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미케네 문명이라는 것이 탄생하게 됩니다. 미케네 문명, 그 다음에 크레타 섬의 이름을 따서 크레타 문명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아하! 여기 당시에는 에게해라는 바다 근처에, 여기가 이제 에게해라는 바다거든. 그래서, 아하! 에게해라는 바다 근처에 미케네 문명이라는 문명하고 크레타 문명이라고 하는 문명하고 이렇게 두 개의 문명이 등장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에게해에서 만들어진 에게 문명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에게 문명은 어떻게 흡수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얘기해 볼 건데요. 일단 이 미케네 문명이랑 크레타 문명이 땅 하고 나왔어. 그러다가 이 미케네 문명이랑 크레타 문명은 점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요. 여기에 있는 이 그리스 본토에서는 다양한 국가들이 만들어집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대표적인 국가 이름이야.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여기 다 정복할 수 있을까? 이 섬 이름 다 외울 수 있겠어? 혹시 내가 내일까지 외우라면 외울 수 있겠어요? 못 외워요. 나도 못 외워. 그런데 이 이름도 모르는 섬을 어떻게 다 정복하고 다니겠어? 말이 돼? 안 돼.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섬을 통일할 자가 아무도 없어. 아무도 통일을 못해. 왜? 옆에 가보잖아? 와, 신대륙이야. 다 신 개념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조그만한 국가들이 등장했다. 우리는 그 조그만한 국가들을 이게 도시야, 국가야 해서 도시국가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는 이를 폴리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경찰서 아니다. 조그만 국가야. 이 폴리스가 어원이 도시국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폴리스의 성립부터 이제 필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필기하자. 자, 그러면 우리 교재 필기하는 곳에다가 적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에게 문명은 이번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과서에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폴리스부터 우리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자, 우리가 오늘 배울 폴리스의 형성부터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적으면 안 되지. 자, 도시국가라는 뜻의 이 폴리스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 1번 배경부터 들어가 볼 거야. 이게 일단 왜 만들어졌어? 이 도시국가, 왜 통일국가가 아니라 도시국가의 조그만한 국가들이 있을까? 아까 얘기했었는데 일단 해안선이 어때? 단조롭다 손? 복잡하다 손. 드럽게 복잡해요. 그래서 첫 번째 해안선이 복잡해. 그러니까 이를 통일할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어. 그래서 해안선이 일단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되게 뭐 갈색이나 초록색이나 되게 알록달록한 색깔이 있을 텐데요. 이 본토를 보면은 살짝
갈색이 더 많아요. 살짝 갈색이 더 많잖아. 그게 산지야. 그래서 높고 험준한 산이 되게 많았어. 근데 얘들아, 우리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정복하고 싶어. 정복하고 싶은데 내가 그러면 떠나야 될 거 아니야, 원정을. 근데 이게 그냥 평야가 아니라 저 백두산을 넘어가지고 정복하러 가야 된다고 생각해봐. 갈 수 있겠어, 쉽게? 가다 대져요. 가다 대질 수 있어. 호랑이한테 안 물어뜯기면 다행이지. 그래서 높고 험준한 산이랑 이 해안선 때문에 통일 국가를 이루기가 너무 어려웠다. 요게 일단 특징이고요. 두 번째, 우리 폴리스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얘들아, 이 폴리스라고 하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만들어졌어. 그게 바로 아크로폴리스라는 곳이었어요. 아크로폴리스. 자, 이곳은 어디였냐면 신전이야. 우리 아테네 하면은 유명한 신이 있는데 아테나 여신이라고 들어봤어요? 그 아테나 여신, 뭐 이런 수호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을 섬기고 제사 지내고 이런 데가 바로 신전, 아크로폴리스라는 곳이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아고라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아고라는 얘들아 광장이에요. 뭐 옛날에는 물건을 파는 시장 역할을 했었는데 점점 갈수록 여기에서 뭘 하냐면 중요합니다. 집회와 토론 혹은 뭐 강연을 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얘들아 어디를 떠올리면 되냐면 광화문 광장을 떠올려봐. 어때? 거기에서 집회도 많이 하고 촛불 들고 사람들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뭐 강연 같은 거 콘서트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 똑같아. 여기에서 토론하는 거야. 이 당시에 왜 밖에서 토론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신다면요. 이 당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에요. 딱 봐도 어때? 많은 거 되게 좋아할 것 같잖아. 앞에 나와서 연설을 합니다. 나의 생각은 이렇다. 이 연설을 하잖아요. 그 연설을 우리가 윤리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얘기들이 우리가 배우는 윤리 속에.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만 더 적을 건데 시가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게 마지막. 시가지는 얘들아 보통 주민들이 사는 장소를 얘기를 해. 그래서 시가지는 실제 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거주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폴리스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다 적었지요? 자, 지금 그럼 지울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대표적인 폴리스를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 어디랑 어디 있다고요? 그렇지, 아테네와 스파르타라는 국가가 있는데 일단 얘들아, 너희는 어디 가서 살고 싶어? 아테네 가서 살고 싶어? 어디 가서 살고 싶어요? 하나,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아테네에 살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테네에서 살거나 스파르타에서 살거나 솔직히 상관이 없습니다. 왜 상관이 없는지는 여러분들이 차차 느끼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첫 번째. 아테네의 정치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솔론부터 한번 가보자. 자, 얘들아. 솔론. 첫 번째 민주정치의 시작이야.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원래는 그냥 뭐였냐면 왕정이었어. 아테네 또한. 왕이 정치하는 거야. 왕이 까라면 깎아야. 까야 돼. 왕이 까라면 까. 왜? 왕이 대빵이니까. 너 얘들아, 너희 앞에 세종대왕이 있어. 세종대왕이 엎드리라면은 싫은데요? 제가 왜 엎드려야 되는데요? 이럴 거야?
아니, 엎드려야 돼. 엎드려야 돼. 근데 얘들아, 점점 돈이 많은 사람들, 걔네들이 누구겠어? 신분이 높은 귀족들이겠지. 그 귀족들은 이 왕한테 반발을 하기 시작해. 내가 왜 까야 되지? 나 이렇게 돈도 많고 신분도 높은데 내가? 야, 차라리 쟤보다 내가 정치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해. 그래서 왕정에서 귀족정의 형태로 변화했거든요. 근데 변화하다 보니까 또 빡치는 사람들이 등장해. 그게 평민들이었어. 아니, 저 새끼들보다 내가 나은 것 같은데? 야, 나 전쟁도 갔다 온 사람이야. 그러면은 니넨 전쟁도 안 하고 지켜보기만 했지? 야, 내가 애국자야. 야, 그러면은 정치 내가 해야지 왜 니네가 하냐? 라고 평민들이 반발하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이 솔론이 어떤 해결책을 내놨냐면 첫 번째 요거예요. 재산에 따라서 참정권을 부여합니다. 우리가 이 솔론 때를 금권정, 약간 민주정치보다는 살짝 덜 떨어진 상태다. 이렇게 보는 단계인데 재산에 따라서 참정권을 부여한다 했잖아. 우리 지금 내신 5등급제잖아. 그치? 그러면은 1등급인 애들이 좋아? 5등급인 애들이 좋아? 1등급인 애들이 좋지. 혹시 1등급이랑 5등급 어떤 거 받고 싶어요? 당연히 1등급이지. 이 당시 얘들아, 재산에 따라 참정권을 부여할 때도 1에서 4등급까지로 분할을 해놨어. 그렇거든? 당연히 얘들아 4등급보단 1등급을 받고 싶겠지. 1등급이 더 높은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1등급인 애들은 참정권을 이 정도 부여하고 2등급인 애들이 이 정도 이런 식으로 부여를 했던 거야. 근데 얘들아 여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일단 귀족들 입장에서 볼까? 원래 우리만 갖고 있던 참정권인데 재산이 적으면 평민 취급을 당해. 걔네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요. 그지 같아. 그 다음 두 번째, 평민들. 나도 참정권을 얻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 근데 재산에 따라서 다르게 부여한다네? 그러면 돈이 없는 평민들은 그냥 노예 취급인 거야. 어때?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요. 노예들은 일단 발언권이 없어요. 몰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정책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야. 여기에다가 결과, 솔론이 이게 끝이에요. 결과, 평민들, 그리고 누구? 귀족들. 얘네 모두 반발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거에 찬성하는 사람이 없었어. 대부분 반발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솔로는 망한 거지 뭐. 다 싫어하는데. 두 번째. 자, 그래서 정말 많은 반발이 있었잖아. 두 번째 인물이 누구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지. 페이시스트라토스. 이름이 조금 길어서 많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 페이시스트라토스. 자, 우리가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참주정이라고 불러요. 참주정. 혹시 여러분들 북한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저도 안 가봤어요. 북한을 가보면은 되게 거대한 인물 하나가 있습니다. 독재하고 있는 김정땡이라. 나랑 이름이 그렇게 하면 똑같아지네요. 김땡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얘들아 그분께서 이 인터넷을 조사를 막 하시나 봐. 그래서 그 사람이랑 관련된 내용들을 다 해킹하고 보고 있대.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심란해져가지고 이 현대사 할 때 북한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하고 그 사람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해야 되겠다. 왜냐면 내가 야 갑자기 나 납치당해가지고 끌려가면 어떡해. 갈 사람 많을 텐데. 그렇긴 해요. 일단 그 김땡은이라는 사람은 거기에서 자기 권력 챙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 국민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을 안 하는 사람이잖아. 우리가 그걸 독재라고 해. 다른 말로 참주정치라고 하거든. 그럼 이 페이시스트라토스도 마찬가지였단 소리겠지요? 그래서 1번
독재 끝. 독재한 사람이다. 뭐 알게 뭐가 더 있겠어. 독재했으면 독재했다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인물 한번 읽어보자. 그렇지, 클레이스 테네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클레이스 테네스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민주정치를 이제 시작합니다. 페리클레스일 때는 완전히 완수됐고 민주정치의 전성이라고 불리는데 그러면 그 기틀을 마련해야 되는 사람이 꼭 필요했겠지. 그 사람이 클레이스 테네스였더라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이 사람은 뭘 했냐면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 500인 평의회. 이게 뭐였냐면 얘들아 부족이 총 10부족이 있어. 그런 식으로 나눠놨거든. 그 10개의 부족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50명씩 사람들을 모집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추첨을 해가지고 데려가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하냐? 나라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우리가 한 반에 뭐 1반부터 10반까지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반장, 부반장 2명씩 오라고 하는 거야. 혹시 얘들아 수학 잘해? 10반에서 2명씩 뽑았어. 그럼 몇십 명? 그렇지, 20명. 20명이에요. 그럼 20명이 모이겠지. 그럼 이 20명이 뭘 하냐면 얘네들이 우리 학교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사람들인 거야. 그리고 1년이 지났어? 그럼 또 뽑아. 그러면은 또 1반에서 2명 뽑고 또 2반에서 2명 뽑고 해가지고 또 20명이 뽑혀. 그러면 새롭게 구성된 20명이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 500명이 뽑히잖아요. 10개의 부족에서 50명이 뽑히니까 그러면 500명이잖아. 이 500명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야. 임기가 끝났어? 또 500명을 뽑아서 이끌어 나가는 거야. 그럼 얘들아 점점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겠지. 그게 아테네 민주정치의 특징이에요. 혹시 얘들아 국회 가본 사람 있어? 대한민국 국회. 거기에서 혹시 본회의에 참여해서 의결 뭐 이런 거 해본 사람, 거기서 투표해본 사람 없잖아. 실제 국회를 가본다면은 국회의원이 아닌 이상 불가능하잖아. 그럼 우리나라는 민주정치가 아닌 거야?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이잖아.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대신해서 의결해줄 사람들이 있다 해서 대의제라는 표현을 써. 우리나라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이 정치해주는 거잖아. 얘네는 직접 가요. 내가 만약에 불만이 많잖아? 직접 가서 싹 다 얘기해. 아니 지금 아테네는 이게 문제고요. 저게 문제고요. 일단 다 꺼지세요. 이런 거를 가가지고 직접 얘기하는 거야. 그게 500인 평의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테네 민주정치는 대의제가 아니라 직접 민주정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특징, 요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을 완전히 바꿔놓은 게 원래는 부족제 형식이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런 부족이 살고 있고 저기엔 저런 부족이 살고 있어. 그럼 부족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행정구역으로 그냥 썼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A 부족 동네, 여기는 B 부족 동네 이렇게 나눠놨던 거를 이제는 행정구역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서구, 여기엔 중구 이런 식으로 바꿔놓은 게 부족제에서 거주지로 행정구역을 나누었다.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얘들아 도편추방제라는 무시무시한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도편, 천천히 해보자. 도자기 파편을 도편이라고 불렀어. 여기에서 혹시 추방하고 싶은 인물이 있는지 생각해 볼래? 누구 추방하고 싶어? 저 친구 아니면 나중에서 하나 무조건 골라야 돼. 나를 추방하고 싶대. 누굴 추방하고 싶어? 나를 추방하고 싶대. 얘들아,
나를 추방하고 싶니? 그러면 도자기 파편에다가 내 이름을 적어. 그리고 제일 많은 투표수를 받았잖아. 그럼 나는 나가는 거야. 나라 밖으로, 국외로, 다른 나라로 쫓겨나는 거야. 그걸 우리가 도편 추방제라 그래요. 실제로 도자기 파편에다가, 왜냐면 우리가 페이시 스트라토스가 뭐 했어? 나쁜 새끼잖아, 독재했잖아.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든 내보내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없었던 거야. 그러면은 독재할 것 같은 사람의 이름을 도자기 파편에다 적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적어. 그리고 개표를 해봐. 쫓겨내야 되겠네. 그러면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 5년인가 10년인가 되게 많은 기간 동안 국외로 추방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됐어, 이 당시에. 그래서 그걸 우리가 도편 추방제라고 하는데, 이걸 실시한 이유는 참주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 독재자를 막아내기 위해서 만들어놨다라는 건데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 클레이스테네스도 도편 추방제로 쫓겨났다. 뭐 이런 설이 있어. 정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됐고요. 네 번째, 페리클레스로 가봅시다. 얘들아, 이 페리클레스는 민주정치의 전성기라고 써주세요. 민주정치가 엄청나게 꽃피웠던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 페리클레스 직전에 뭐가 터지냐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터졌어. 그거는 우리 이따가 더 자세하게 배울 건데, 그 전쟁이 터졌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페리클레스가 집권을 하면서 정책들을 펼쳐나가요. 그 다음에 페리클레스 때 또 무슨 전쟁이 터지냐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게 또 터지거든. 그러니까 전쟁통에 있었던 사람이야. 일단 첫 번째, 페리클레스의 중요한 정책 중에서 뭐가 있냐면 공로수당이라는 걸 지급을 했어. 공무수당 지급. 만약에 얘들아 정치를 하고 싶어. 얘네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정치한다 했잖아. 그 정치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어떡해? 그 민회까지는 어떡해? 죽어야 돼? 너무 극단적이네. 원래 그동안은 정치를 참여를 못했어. 그냥 거기서 살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나도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떡해? 근데 돈이 없는데 어떡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얼마나 불쌍하니. 그래서 나라에서 돈을 지원을 해줬어. 그게 공무수당이야.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참여 가능.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사람들도 있겠구나 해서 가난한 사람도 오케이 해줬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렇군. 공무수당까지 지급을 했어. 그 다음에 얘들아, 이 민회에서는 항상 이 정책이 타당한지 보는 배심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배심원도 완전히 추첨으로 바꿨어. 그래서 가고 싶은 사람은 추첨해서 가는 거야. 그리고 대부분의 뭐 관직들도 추첨을 해서 뽑았거든요. 근데 뭐 장군이나 이런 좀 특수한 관직이 있었거든. 그 사람들 빼고 그 사람들은 이제 임명을 해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추첨을 해서 뽑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어? 오케이. 지워도 되죠? 이게 바로 얘들아 아테네야. 처음에 솔로는 재산에 따라 나눴다가 뒤지게 맞고 실패했고, 그러다가 그 혼란을 틈타서 페이시스트라토스, 나쁜 놈이 등장했는데, 그러한 사람을 막기 위해서 클레이스테네스는 도자기 파편에다가 추방할 사람의 이름을 적어놨고, 그러면서 500인 평의회도 만들고 다양한 그러한 민주정치의 요소들을 도입을 했는데, 전성기를 이끌었던 건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배심원을 추첨해가지고 뽑고 그 다음에 공무수당을 지급해서 가난한 사람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게 아테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배울 국가는 스파르타인데, 스파르타식 교육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지? 엄청나게 혹독하게 가혹하게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 스파르타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었던 건국 인물 첫 번째 건국자. 그 사람들은 바로 도리스인이라는 사람들이었어. 도리스인이라는 사람들이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신분의 구성. 신분의 구성. 혹시 얘들아 삼각형 그릴 줄 알아? 피라미드? 그러면은 그 밑에다가 한번 그려보세요. 남는 칸 있으면은. 자, 시민. 혹시 시민이라고 알아요? 내 친구 중에 시민이라는 애가 있는데 인스타 아이디가 시티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 되게 재밌더라고. 시민이랑 이런 식으로. 막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막 뉴스 보면은 기자들 이메일이 다 특이한 거 알지? 그래서 나도 나중에 혹시 기자가 될 일은 없겠지만 혹시 기자가 돼서 이메일을 만든다면은 나는 대동맵으로 하고 싶었어요. 대동여지도. 되게 그런 거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니까. 그치? 혹시 얘들아 내가 나중에 기자가 된다면은 아는 척 해줘. 내가 너희 취재할 수도 있어. 자, 시민.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층이 바로 누구였냐면요. 페리오이코이라고 적어볼까? 좀 이름이 어렵지? 페리오이코이. 마지막이 헤일로타이 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봅시다. 시민, 당연히 도리스인들은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시민에 들어가 있겠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복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정복을 당한 사람들도 두 가지의 부류가 있다. 첫 번째 부류, 잘못했어요. 저 좀 받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종속적인 지위. 그러니까 나는 위고 너는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고 나는 지배를 열심히 받겠다라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지. 그런 사람들은 딱 봤을 때 어때? 나쁘지 않구나. 너는 잘 지배를 당해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 그래서 페리오이코이라고 하면서 너는 그냥 반자유민. 너는 그래도 종속적인 지위를 감수했으니까 어느 정도 자유를 줄게. 반 정도 줄게. 이러했던 애들이 페리오이코이라면은 헤일로타인 이런 애들이야. 싫어. 네가 뭔데 지배를 해. 도리스인 돌로 찢어버릴까 봐 이런 애들 있지. 그런 애들은 헤일로타이라고 하는 예속농민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자유라는 표현이 걸맞지 않은 애들. 그렇지. 노예인 거지. 이런 식으로 신분을 구성해 놨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급화된 사회를 만들어 놨잖아. 그 이유가 있어. 이 시민, 도리스인들은 한 5% 정도에 불과합니다. 5.5% 정도인데 이 사람들, 이 소수의 사람들이 지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군대처럼 만들어야 돼, 나라를. 그래서 너는 계급이 낮고 너는 어릴 때부터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나의 지배를 받아도 마땅하다 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신분을 구성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림으로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 특징으로. 특징은 얘들아 말할 것도 없이 정말 끔찍한 사회였어. 엄격하고 폐쇄적인 사회였거든.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생아가 태어나잖아. 하고 태어났어. 그러면은 보통 예쁘다 이러면서 잘 자라게 해줘야 되잖아. 근데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지 몰라. 역사는 하도 이 신화적인 얘기가 특히 그리스는 이따 얘기할 거지만 갑자기 뱀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막 물고 막 신이 막 그래요. 몰라. 근데 얘들아 아기가 태어났잖아. 그 신생아를 절벽에서 떨어뜨려. 막 던져. 갓난 아기를. 근데 그 아이가 안 죽고 이러면서 절벽을 올라왔다. 그러면 통과. 근데 만약에 거기서 대부분 죽겠지. 그러면은 그냥 대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강한 자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스파르타예요. 그렇지. 영아 사망률이 정말 높았어.
그래서 엄격한 신분의 사회였다. 엄격한 신분제 사회. 그래서 엄청난 어릴 때부터 집단 생활을 하면서 폐쇄적이고 군인적인 국군주의의 형태가 나타났던 게 스파르타였다라는 소리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1번 배경부터 설명해 볼게요. 자, 일단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은 배경이 되게 간단해요. 페르시아가 도발했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점점 영토를 넓히고 싶었거든. 근데 걔네들은 얘들아 영토가 거의 이란 쪽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영토를 넓히려면 왼쪽으로 가면 유럽이야. 유럽엔 누가 있었냐? 그리스가 있어. 그러면 제일 먼저 충돌하게 되는 게 그리스잖아. 근데 얘들아, 너희들이 그리스 영토인데 계속 서쪽으로 영토를 넓혀와서 도발을 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될까? 맞서 싸워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맞서 싸우기 위해서 배경 페르시아. 우리 도발이라고 시험 문제 못 내니까 페르시아의 영토 확장. 이게 약간 공포스럽게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전쟁. 주요 전투. 이건 얘들아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선지보다는 그 내용이 있지 사료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 마라톤 전투. 아마 들어봤을 거야. 문제 풀면서. 마라톤 전투. 그 다음에 살라미스 해전. 살라미스 해전.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 테르모필레 전투. 이런 것들이 있었어. 되게 전투가 많았잖아요. 마라톤 전투, 살라미스 해전, 테르모필레 전투. 이런 전투들이 있었는데 그리스가 승리합니다. 이 전투에서는 그리스가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3번 어떻게 됐냐? 뭐 어떻게 됐겠어. 엄청나게 이 페르시아는 발린 거지. 그래서 페르시아 패. 그래서 얘들아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계속 패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국방력이 어떻게 되겠어? 낮아져, 조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니? 당연히 이민족의 침략을 막아낼 힘이 더 이상 없게 되겠지. 그래서 나오는 게 알렉산드로스 제국이라는 건데 그 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를 그때 먹어요. 그래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어떻게 됐을까? 멸망했어. 그렇게 멸망한 거야. 됐어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 거 지울게.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전투 하나 볼 건데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펠로폰네소스 전쟁. 자, 얘들아, 우리 아테네랑 스파르타가 있잖아. 우리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동맹을 델로스 동맹이라고 해. 무슨 동맹? 델로스 동맹. 그 다음에 스파르타가 속한 동맹을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고 하거든. 그런데 얘들아, 원래 이 전쟁에 필요한 자금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전쟁 자금을 어디에다 보관을 했냐면 델로스라는 섬에다가 보관을 했어. 델로스 섬에다가. 그 델로스 섬에다가 보관을 했었는데 그 자금 창고를 갑자기 아테네로 옮기는 거야. 아테네가 갑자기 굳이 옮길까? 그 자금을 어떻게 한다? 횡령을 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모든 그런 이익을 아테네가 독점하려고 했었어. 그런 식으로 아테네의 독점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아테네의 이익 추구,
이게 배경이 된 거지. 그래서 나머지 애들이 빡친 거야. 개빡치지. 야, 당연히 빡치지. 우리가 다 같이 모은 자금인데.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겠다. 저 아테네 애들 혼쭐을 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개 과정 2번 전개. 자, 계속 얘기한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런 동맹을 우리는 델로스 동맹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동맹을 스파르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이름을 따서 펠로폰네소스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결국엔 누가 승리를 했냐?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승리를 합니다. 역사는 이긴 자들의 기록이라잖아. 전쟁 이름부터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야. 그럼 당연히 누가 이겼겠어? 스파르타가 이긴 거야. 그렇게 이긴 거야. 자, 그 다음 마지막 3번 결과만 볼 건데요. 사실 얘들아, 이 결과가 더 중요하다. 이 그리스 페르시아에서는 페르시아가 졌고 당연히 그리스가 이겼으니까 그리스의 번영, 그러니까 번성이 찾아왔어. 그러니까 그리스가 잘 사는 거야. 근데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얘들아, 역사가들이 평가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이 얘기하면 너무 조금 안 좋은 단어라서 그리스의 자살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왜냐면 얘들아, 이 표현을 쓰면은 유튜브 영상에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 광고가 싹 다 사라지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을 해주세요 라는 그런 문구가 떠요. 아니야. 그리스가 혼란해져. 혼란이 뭐야? 망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어떻게 됐냐?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국가가 등장하거니 이때 이 마케도니아에 필리포스 2세라는 사람이 있었어. 필리포스 2세. 그 사람이 먹었어. 그리스 전체를 먹었어. 그리고 나서 필리포스 2세의 아들이 누구였냐면 알렉산드로스 대제였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자기의 이름을 따서 제국을 새롭게 만드는데 그게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됩니다. 됐나요? 일단 여기까지가 내용이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알렉산드로스 제국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